지금 일본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일본 커뮤니티에 일본인 전문의가 올린 한 영상 때문인데요. 이 영상은 100만 뷰를 넘기고 댓글창은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 남성들은 고개 숙였습니다. 한국의 일본 여자들 다 뺏긴다. 일본 남자들 정신 차려야 한다. 일본의 대학생부터 중년들까지 입모아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결혼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 병원에서 가장 젊은 내과 전문의 중 한 명입니다. 이시카와 사에코, 올해 34살이죠. 동료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군. 거울 속 제 얼굴은 차가웠어요. 감정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줄곧 들어온 말이 있었죠. 의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할머니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정은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서운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환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여의사인 유미코가 신기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사에코, 이거 좀 봐. 유미코가 보여준 건 라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간호사와 결혼한 친구 남편이 보낸 거라고 했죠. 오늘 진료 고생했죠? 맛있는 거 먹고 힘내요. 사랑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미코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표현을 잘하네.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런 말 절대 안 하는데. 저는 갑자기 전 연인 에드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오케이. 노터드. 같은 단답형이었죠. 감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었을까? 웃는 것도 울 수도 화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일상이 얼마나 감정 없이 죽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감정을 버린 게 아니라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석 달 후 저는 서울의 국립병원으로 의료 교류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요? 일본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질문이었습니다. 의학적 증상만 묻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환자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어제 아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혈압이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해지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과 질병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의학적 데이터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점심시간 연수 동료들이 카톡으로 근황을 챙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에코 선생님, 오늘 첫날 어떠셨어요?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매운 거 못 드시면 말씀하세요. 병원 식당에서는 간호사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에코 선생님도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관심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왜 이렇게 마음을 쉽게 꺼내지?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오지 않는 답답함이랄까요. 어느 날 오후 한국 간호사가 물었어요. 사에코 선생님,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누구도 제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 감정을 봐주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 2주차 주말, 저는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번화가였죠. 그때 갑자기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쓰러졌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맥박을 재고 의식을 확인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사세요? 정말 다행이다. 119 불러드릴까요? 물 갖다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호흡 증상이었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 숨 쉬시고. 그 사람은 제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었어요. 환자는 다행히 가벼운 탈수 증상이라 곧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김정현이라고 해요.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현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는 제가 의료진이라는 걸 알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큰일 안 났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진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게 있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연이 데려간 곳은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이건 속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김치찌개를 먹으며 정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본에서 온 의사라는 걸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해했죠. 일본 의료진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생각하죠.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식이겠네요. 하지만 가끔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정연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연과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본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네요. 정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죠.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해하고요. 그럼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롭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녁에 통인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호떡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맛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같은 사람인데 뭘.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기억 가져가셔야죠.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쉽게 감정을 말해요? 정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감정을 숨기면 병이 되거든요. 마음의 병 말이에요. 마음의 병이요? 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거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공허함도 마음의 병일 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병원에서 환자와 이야기하는 한국 의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많아서. 무슨 걱정이세요? 딸이 시집을 안 가서 걱정이에요. 한국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꼭 결혼해야 하나요?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옛날 생각을 했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식 의료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소리내는 도시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소리내서 표현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바로 정연에게 말이죠. 연수 기간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다시 무표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마지막 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예전 같았으면 손을 뿌리쳤을 텐데 이번엔 그럴 수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할머니, 저도 사람이라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환자 앞에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을 아니까.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의사가 되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에 돌아온 첫날 병원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연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일본 적응은? 이상해요. 모든 게 예전 같은데 저만 다른 것 같아요. 정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정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용기였죠. 정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에코 선생님이 없으니까 서울이 허전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다시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상할까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게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보고 싶어요. 웃는 당신을.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처음으로 감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병원 동료들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미코가 말했어요. 사에코 많이 달라졌네. 예전엔 사랑 같은 말 절대 안 했는데. 맞았어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마지막 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 결심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예전보다 훨씬 생생해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정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돌아왔어요. 잘 왔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겠네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라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대신 고개는 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셨거든요. 사에코, 정말 그 나라로 가야 하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냐? 너무 감정적인 나라 아니냐? 감정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내가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한국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부모님께 정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때 정연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직접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일본까지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사에코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일주일 후 정연이 정말로 일본에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부모님 집 앞에서 정연은 말했어요. 긴장되네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에요. 현관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연은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연입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 예절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에코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웃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거냐?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사에코가 원한다면 일본에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연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한국에서 사에코가 더 행복해 보였어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사에코가 웃을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예의를 다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에코가 웃는 걸 지켜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정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감사합니다.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연과 함께 도쿄 거리를 걸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에코 부모님이니까요. 한국 남성의 성숙한 표현. 제시도. Y. 계속. 편집.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정식으로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시 보건소의 외국인 클리닉에 정식 채용되었죠.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출근 첫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에코 선생님, 드디어 우리 팀이 되셨네요. 일본 의료 시스템 많이 알려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어색해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보람찼습니다.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일본 분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일본인 관광객이 응급실에 왔을 때였어요. 한국어를 못해서 당황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일본어로 대화하며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이런 일본 의사가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연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거든요.
일본 며느리라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사에코 짱 김치 담그는 거 배울래요? 네, 꼭 배우고 싶어요. 김치 담그는 날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해야 맛있어요. 사랑을 담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가족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리도 감정을 담아서 하는구나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편해지셨어요. 사에코야, 일본 음식도 한번 해줘. 네, 일본 가정식 요리 해드릴게요. 규동을 만들어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크게 감탄하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우리 아들이 복 많이 받았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사에코 짱 좋아요. 이젠 말도 많아졌어요, 이 아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도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요. 사에코 선생님, 오늘도 일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수고 많으세요. 병원에서도 환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어쩌다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저녁에 정연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편해요.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당연해졌어요. 한국 사람이 다 됐네요. 정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다. 여기서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구나. 처음으로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저와 정연의 이야기가 예상치 못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결혼 부부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좋은 일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하겠다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의사가 한국에서 감정을 찾았다.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깨달은 의료진. 이런 제목들로 기사가 나왔죠. 더 놀라운 건 제가 했던 말이 일본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감정을 말로 꺼내는 건 치료의 시작입니다. 방송에서 했던 이 한마디가 SNS에서 크게 퍼졌어요. 일본의 젊은 의료진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저도 감정을 억누르며 일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환자들도 그런 의사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이 있는 의사가 더 좋은 의사일 수 있겠네요. 심지어 도쿄의 몇몇 병원에서 감정 중심 진료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보건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양국의 의료진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한일 의료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의료진들에게 한국의 감정 중심 의료를 가르치고 한국 의료진들에게는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일본에서 온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환자도 사람이고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프로페셔널하지 못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프로페셔널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일했던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연과의 결혼식도 화제가 되었어요. 전통 혼례로 진행했는데 일본 방송에서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감정을 꺼내도 괜찮은 나라에서의 결혼. 한국에서 다시 웃게 된 일본 의사. 이런 제목들로 보도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이런 이미지가 일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이코 덕분에 일본 병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환자와 더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감정의 언어가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정연에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에코가 용감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용감했다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걸요. 지금도 매일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힘든 마음 말씀해 보세요. 감정은 치료의 언어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용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용기를 배웠고 그 덕분에 진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열치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뭐 미신 같은 건가? 흥미롭네. 미신 시리즈로 웃겨보자. 취재 갔다 와. 다큐멘터리 경력 20년의 PD가 한국의 미신 문화 취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도착 직후부터 그녀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큐 하나가 미국 전역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CNN 게시판은 폭주하여 다운됐고 다시 보기 컨텐츠도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콜먼, CNN 다큐멘터리 총괄 PD입니다. LA 본사 38층 회의실에서 기획안을 발표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더 뜨거운 음식을 먹습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죠. 이열치열이라는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거든요. 동료들이 킬킬 웃었어요.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미신 시리즈로 웃겨보죠. 그 주 LA는 연일 38도를 넘나들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에서도 모두가 지쳐 있었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5분도 못 버티고 다시 실내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차가운 아이스커피와 샐러드만 찾았어요. 뜨거운 음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이 정말 이런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마신다고요? 촬영 감독 데이빗 윤이 의아해했어요. 그는 재미교포 2세라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한국 문화에는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버드 저널리즘 스쿨에서 세계 문화 비교론을 전공했을 때도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 패턴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더위엔 차가운 것, 추위엔 따뜻한 것이 전 세계 공통 상식이라고 배웠거든요.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정의했죠. 그런데 한국인들만 정반대로 행동한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질문했죠. 부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잖아요. 미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동양의 신비주의를 파헤치는 거죠. 사실 저도 은근히 기대됐어요. 이런 기이한 문화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꽤 화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시청률도 좋을 것 같았고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LA 시내는 찜통 같았어요.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그늘만 찾아다녔죠. 에어컨이 없는 건물은 거의 폐쇄 상태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일부러 더 뜨거운 곳으로 간다고요? 정말 이상한 민족이네요.
동료 프로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LA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더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까? 기내에서 한국 여름 기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습도 80%, 기온 35도. 이런 날씨에 찜질방이라니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분명 바깥 기온이 36도라고 했는데 공항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쾌적한 22도의 공기가 온몸을 감쌌죠. 어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LA 공항의 후덥지근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데이빗이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22도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가 LA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여름철 LA 공항은 에어컨이 있어도 늘 덥고 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깥이 폭염인데도 실내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거기서도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화장실에도 에어컨이? 심지어 복도, 대합실, 상점가까지 모든 공간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본 어떤 공항보다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었어요. 입국장으로 나가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항 곳곳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구역이 22-24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마다, 라운지마다, 심지어 화장실마다요. 이건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 정밀 시스템이네요. 데이빗이 감탄했어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24시간 자동 온도 관리 시스템이에요.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구역별로 조절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준 모니터에는 공항 전체의 온도 분포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미국 공항과 비교가 안 되네요. 데이빗이 혀를 찼습니다. JFK 공항도 LAX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름철엔 대기실에서도 땀이 났었죠. 그런데 여기는 바깥이 폭염주의보인데도 실내에서는 가디건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팸플릿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친환경 냉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냉방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확실히 더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니 다시 시원해졌거든요.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이어지는 냉방 네트워크를 체험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여름나기는 이미 공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정교한 시스템이구나. 서울 시내 전통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운영하는 온돌찜방이었어요. 66세의 박 할머니는 한의학 이론에 정통하신 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 같은 날씨에 땀을 내야 몸이 시원해져요. 첫 마디부터 제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밖은 35도인데 더 뜨거운 곳으로 가자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80도 황토방에 들어가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게 어떻게 시원함과 연결되나요? 제가 땀을 흘리며 물었죠. 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속이 시원해져요. 에어컨은 겉만 차갑게 하지만 찜질방은 속부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한의학적으론 체내 열독을 배출하는 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거든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자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10분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분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뜨거운데 왜 편하지?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단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20분만 더 있어 보세요. 나가면 바깥 공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30분을 버텨보았어요.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렀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오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35도 바깥 공기가 에어컨 바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가능해? 제가 깜짝 놀라자 데이빗도 신기해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몸의 온도 감각이 리셋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이열치열입니다. 박 할머니가 구운 계란과 식혜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더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더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죠. 식혜 한 모금을 마시니 온몸이 시원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청량한 맛이 더위로 지친 몸을 달래주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서양 사람들은 에어컨으로 몸을 차게 만들지만 우리는 몸 스스로 더위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나중에 더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름에 찜질방 다니면 더위를 덜 타게 돼요. 에어컨 병도 안 걸리고요. 데이빗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네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맞았어요. 이열치열은 몸의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활용한 지혜였던 거죠. 에어컨처럼 외부에서 강제로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몸 스스로 더위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탔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차내는 놀랍도록 시원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뉴욕에서는 여름철 지하철이 찜통이 되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에요. 여름철 전동차 일반 칸의 냉방기 설정 온도는 24도로 운영됩니다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식 발표했더라고요. 한 칸에 냉방 장치가 2대씩 설치되어 있어요. 데이빗이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연구소 자료를 보니 최근 제작되는 전동차에는 일반적으로 한 량의 2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8량 편성이면 총 16대의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서울 전체 지하철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니 상상만 해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놀라운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냉방은 기본권이에요. 한 시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름에 지하철이 덥다? 상상도 못해요. 또 다른 승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어컨 없는 지하철이면 아무도 안 탈 거예요. 이들에게 냉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한 대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국 친구가 한국 와서 가장 놀란 게 지하철 에어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여름에 지하철 타는 게 고문이라면서요. 실제로 뉴욕 지하철은 여름에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습하고 더운 데다 냄새까지 나니까요.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냉방 가동 시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좌석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2-4도 정도 나며 승객이 많은 경우 최대 6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정말 객실 양쪽 끝이 더 시원하고 중앙부가 상대적으로 따뜻하더라고요. 심지어 양냉방 칸도 있어요. 데이빗이 파란색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양냉방 칸은 냉방 온도를 일반 칸보다 1-2도 높여 설정한 지하철 객차라고 되어 있었어요. 냉방이 너무 추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죠. 이 정도면 개인 맞춤형 냉방 서비스나 다름없었어요. 지하철 기관사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름철엔 냉방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아요. 너무 덥다, 너무 춥다고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또 타지하철 앱까지 만들어서 승객들이 온도 조절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기관사에게 전달돼서 온도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전국에 수백 개 역 수천 대의 전동차가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냉방시설이었어요.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모두 24도로 유지된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냉방 인프라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2시 호텔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한국 편의점의 24시간 냉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찬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밖은 여전히 26도인데 편의점 안은 완벽한 22도였습니다.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어요? 제가 점주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름엔 편의점이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점주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특히 새벽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들,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잠깐씩 들어와서 쉬어가세요.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공공쉼터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밤늦은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야근하는 직장인, 산책 나온 주민들, 배달 기사님들까지 시원해서 잠깐 들어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5분인데 그 사이에 땀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가면 딱 좋아요. 점주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름철 전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24시간 틀어놔야 해요.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덥다고 바로 나가버리면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냉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편안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야 장사가 된다는 거였어요. 편의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놀라웠어요. 냉장 음료, 아이스크림은 기본이고 시원한 실내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는 거죠. 이 트인 공간에는 테이블과 의자까지 마련되어 있었고요. 한국 편의점은 복지센터 같아요. 데이빗이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편의점이 전국에 5만 개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보다 편의점이 더 많고 더 편리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찾기도 어렵고 운영시간도 제한적인데 편의점은 집 앞에 있잖아요. 새벽 3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들을 보니 경이로웠습니다. 이게 다 24시간 냉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국 편의점이 거의 다 이렇게 운영해요. 여름철엔 생존 문제거든요. ATM, 택배, 공과금 납부까지 되는 편의점에서 24시간 냉방까지 제공한다니. 정말 종합생활 서비스 센터였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에요. 데이빗이 말했죠. 민간이 공공복지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보다 접근성이 좋고 서비스 품질도 높았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형 여름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일상이 곧 냉방 인프라인 거죠. 저녁 7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35도였는데 공원 곳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이 더위에 밖에서 맥주를 마신다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35도면 모든 야외 활동이 중단되는 온도였으니까요. 치킨에 맥주, 이게 바로 치맥이에요.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예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대규모 축제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식음 축제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여름 문화였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더위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위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더워서 더 맛있어요. 치킨을 뜯으며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고 먹는 것보다 밖에서 바람 맞으며 먹는 게 훨씬 시원해요. 7살 딸아이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배달 앱으로 주문한 치킨이 계속 도착했어요. 배달 기사들도 익숙하다는 듯이 한강공원 곳곳을 누비고 있었죠. 여름밤 한강 치맥 배달이 제일 많아요. 한 배달 기사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50건은 기본이에요. 더운데도 사람들이 밖에서 먹고 싶어 해요. 심지어 텐트까지 쳐놓고 하룻밤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이건 페스티벌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보니 한강의 여름은 한강다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둔치에서 때로는 물 위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놀고 쉬고 힐링하는 축제 공간이었어요. 한강공원에는 편의점, 화장실, 그늘막까지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어요. 필요하면 에어컨 있는 편의점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치맥을 즐길 수 있었죠.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노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설명해 줬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이 켜지면서 한강이 거대한 야외 카페로 변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돗자리 위에서는 보드게임을, 강변에서는 산책을,
벤치에서는 대화를 나누며 더위를 오히려 낭만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어요. 데이빗이 감탄했습니다. 35도면 모든 야외 활동이 정지되는데 여기서는 축제가 열리네요. 더위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문화였죠.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에게 여름은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즐겨야 할 계절이구나. 서울 시내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30평 아파트였는데 모든 방마다 개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방마다 다 있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에어컨 없는 방은 여름에 못 살아요.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심지어 서재까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에어컨이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외출하기 전에 미리 켜두고 집에 도착할 때쯤 적정 온도가 되도록 설정해요. 집주인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실외 온도, 습도, 심지어 미세먼지까지 고려해서 최적화된 냉방을 해줘요. 한국전력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인버터 에어컨은 12시간 내내 틀어도 설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35%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두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었던 거죠.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데이빗이 물었더니 흥미로운 답이 돌아왔어요. 미국 친구 집에 가봤는데 중앙 냉방 시스템이더라고요. 한국은 개별 제어가 가능해서 더 효율적이에요. 안 쓰는 방은 끄고 자주 쓰는 방만 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거실은 24도, 안방은 26도, 서재는 22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집주인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요즘 에어컨은 단순히 차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청정, 제습, 심지어 바이러스 제거까지 되거든요. 정말 최신형 에어컨을 보니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측정해서 공기질을 관리해줘요. 가전제품 매장에 가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에어컨 코너가 매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수별로 세분화된 제품들이 즐비했죠. 한국인들의 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요. 판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름 시즌엔 에어컨이 가전제품 매출의 30%를 차지해요. 최근에는 IoT 기능이 기본이에요. 판매 직원이 최신 모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 전력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음성 인식까지 되어서 에어컨 켜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효율성도 놀라웠어요. 2025년 최신 모델은 10년 전보다 전력 소비량이 40% 줄었어요. 한국 에어컨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이제는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 공기청정, 제습까지 하나로 해결해요.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니라 종합 공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전국 가정의 95% 이상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이 정도면 에어컨이 필수 가전이 된 거죠. IT 기술과 일상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였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최첨단 생활 인프라였어요. 한국의 냉방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박정희 할머니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였어요.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거든요. 80도 황토방에 들어가니 이번엔 편했습니다. 몸이 적응했다기보다는 마음이 받아들였다고 해야겠죠. 처음 올 때와 느낌이 다르시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여름 문화 전체를 이해하고 나니 찜질방의 의미도 달리 보였어요. 땀이 흐르면서 몸속 열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30분 후 나와서 식혜를 마시니 온몸이 개운해졌습니다. 진짜 시원하다는 건 마음까지 푸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시원해지는 경험이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가족 중에 미국에 계신 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딸이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죠.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더 각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도 이런 맛을 알까요? 식혜, 맛, 찜질방의 따뜻한 말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자랐으니 에어컨만 알겠죠. 이런 전통적인 시원함은 모를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열치열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였구나.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이자 함께 나누는 문화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식혜를 한 잔 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식혜도 마찬가지예요. 찬 것만 마시면 속이 냉해져서 오히려 더 더워져요. 식혜는 몸에 열을 식혀주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해줘요. 정말 그랬어요.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와는 다른 종류의 시원함이었어요. 데이빗도 식혜를 마시며 감탄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의 여름 문화는 기술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거네요. 맞았어요. 최첨단 냉방 시스템과 전통적인 이열치열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다큐멘터리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조롱하려던 미신이 실은 깊은 지혜였어요. 한국의 여름 문화는 최첨단 기술과 전통 철학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놀라운 시스템이었죠. 공항에서 지하철, 편의점, 가정집까지 이어지는 냉방 인프라와 찜질방, 치맥, 식혜로 대표되는 전통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3개월 후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 시청자들이 한국식 여름나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LA에도 한국식 찜질방이 생겼고 식혜 수입량이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도입하려는 체인점들도 나타났어요. 조롱으로 시작한 기획이 문화교류로 이어진 거죠. 그때 진정으로 배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한국의 여름은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기술과 전통, 개인과 사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